그 이반 5세가 16살, 그리고 표트르 대제가 10살이었죠. 소피아 공주는 이 두 동생이 앉은 옥자 뒤에 이게 구멍을 내고 그 뒤에 앉아서 몰래 지시를 내립니다. 아니 근데 뻥친 거는 처벌 안 받았어요, 소피아? 살았잖아, 살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벌은 없었어요. 권력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아 답답하네. 표트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진짜 빼앗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항전하거나 막 반항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표트르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자기 측근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직접 봤지 않았습니까? 섣불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소피아 공주는 두 짜르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더 어린 표트르를 아예 궁 밖으로 나가 살게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황제 대접이 아닌데. 이름뿐인 짜르로 전락한 표트르는 모스크바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황실 영지로 쫓겨났고요. 짜르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궁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표트르 대제는 이곳에서 뜻밖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기회는 이후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 표트르에게 대제라는 칭호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와 누굴 만났나 도대체. 표트르는 그 노는 걸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철부지처럼 지냈습니다. 인근에 있는 그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자주 놀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서울로 치자면 또 그 이태원에 가서 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에 가서 놀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에서 온 상인, 선원, 성직자, 법학자, 장교,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서요. 서유럽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호기심 왕성한 10대 소년이었던 표트르의 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궁을 떠나서 생활했던 표트르는 엄격하고 딱딱한 황실 교육 대신에 이곳 외국인들에게서 유럽의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고 선진 문물을 직접 경험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와, 오히려 훨씬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네요, 좋네. 이게. 엄청난.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표트르 대제는 당시 그 러시아를 뒤바꿀 물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물건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함선? 표트르는 여느 때처럼 외국인 친구들과 놀던 중에 이 황실 영지의 그 창고에서 길이 6m, 너비 2m 가량의 이 배를 발견합니다. 당시 표트르 대제가 이 배를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규현 씨와 지원 씨가 재연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재연 배우. 예. 예. 이 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 이 배는 항해와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되던 배지요. 그렇다면 전에 봤던 배들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배는 바람에 따라 항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바람을 거슬러서도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했다. 너 누구야? 그렇게 어린 놈의 새끼가. 아, 황제잖아. 그 사극 PD들이 아주 그 군침을 흘릴 만할 두 분의 연기를 봤었는데요. 예. 군침이요? 그 당시 러시아는 배 만드는 기술이 유럽에 비해서 한참 뒤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표트르가 이때 그 정교한 항해술을 가진 유럽의 배를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시에 러시아의 배와 서유럽의 배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센 거잖아요, 이거는. 예. 왼쪽은 당시 그 해상 강국인 네덜란드와 영국의 군함으로 네덜란드 군함은 길이만 약 46m, 영국 군함은 약 35m쯤으로 상당히 컸었죠. 하지만 6m 가량의 조각배에도 놀랄 정도로 통통배다, 통통배. 어떡해. 이런 6m 가량의 조각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당시 작은 배가 대부분이었던 러시아로서는 바다 진출을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청 조그맣다, 진짜. 저렇게 해놓으니까. 예, 그 사실 그 당시 유럽처럼 그 큰 군함은 아니었어도 그 11살이었던 표트르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영국제 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맙니다. 표트르 대제가 이 배로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그 띄웠네. 약간 계곡에서 노는 느낌. 피오트르 대제가 이 배를 강에 띄우고 놀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 배와 비슷한 배들을 만들어서 그 엘리트든 외국인이든 그리고 평민이든 가리지 않고 이 전쟁 놀이를 벌이는데 다 합류하게 합니다. 이때 피오트르 대제가 전쟁 놀이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복 누나 소피아 공주였어요. 무서워. 반응은 어땠을까요? 되게 경계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아니고 내뜰 것 같은데 저러고 있으라고. 놀이 정도잖아. 예, 그냥 무시했을 거야, 저 때. 무시했죠. 예. 아유, 저놈 저거 노는 거 봐라 생각 없이 이랬을 수도 있지. 쟤는 아무 비전도 없다. 야, 저 배, 비전이 없어. 배 갖고 놀고 있다. 야, 이러면서. 그 소피아 공주가 경계했을 거라고 하는 의견과 가만 내버려뒀을 거라는 의견이 지금 있는데 소피아 공주는 300명의 인원을 더 투입해 줍니다. 이런 전쟁 놀이에. 에? 거기다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무기까지 꺼내서 주면서 자유롭게 놀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변했지? 당시 그 피오트르 대제의 행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위기감이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피오트르는 수도승 차림으로 음주 가무를 하고요. 성직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 각종 비행과 신성 모독을 자행하는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뭐 위기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예. 그렇구나. 예, 예. 한심한 놈. 한심한 놈. 우리나라가 어떤 외국인들이랑 나라인데 노는 배를 갖고 아이고, 놀아? 알못이다, 알못. 그렇죠. 여알못. 러알못. 그냥 철부지 장난 정도로 그러니까. 이겼던 것이죠. 에바 씨, 이 표트르 대제가 어렸을 때 진짜 좀 악동 느낌이 있었나 봐요. 네, 사실 좀 폭력적이기도 하긴 했었는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 소피아의 감시를 벗어나서 약간 이때다 하고 그렇게 표출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렸을 때 쿠데타를 한번 본 이후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폭력적으로 이제 성격을 바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해석이 다 워낙 다르다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은 알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게 표트르 금쪽이를 네네. 예, 이렇게 그 피오트르 대제는 그 소피아 공주의 그 방심 그리고 그 예상외의 지원을 얻어가면서 이 전쟁 놀이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일명 놀이 부대입니다. 놀이 부대. 예. 야, 좀 많이 커졌어. 놀이 스킬이 아닌데 이거는? 아니 군복들이 다 있는데요? 지금 놀이치고는 아주 제법 모양이 갖춰졌죠. 예. 그 피오트르는 놀이 부대에 들어올 소년병을 모집하고 보병과 승마 훈련을 하게 했고요. 대검, 도끼 이런 무기를 제공한 다음에 요새를 지어서 호위하고 방어하는 훈련까지 하게 했어요. 체계적이네. 예. 아니, 그러면은 어린 나이부터 육성되는 표트르 부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소년병 부대였었는데 와. 이게 나름대로 아주 치열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 결과 이 놀이 부대 인원이 약 3,500명 늘어납니다. 3,500명 늘어납니다. 진짜 부대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진짜 부대. 2개 대대를 편성하는데요. 놀이 수준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모의 전투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피오트르 대제는 놀이를 가장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위 군대를 갖춰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똑똑하다. 그리고 이제 저거를 모의 전투 같은 거를 하다가 뭐 어떤 폭발물 같은 게 튀어서 뭐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다치는 상황이 발생도 했었고 한 20여 명을 뭐 죽게 만들기도 했다는 뭐 그런 놀이 얘기도 전투하다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놀이라는 그 단어를 사실 어찌 보면 이미 벗어난 맞네요. 네.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짜르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또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실질적인 그 권력자였던 소피아 공주는 순조롭게 그 섭정을 하는 듯이 보였는데 1686년에 그 일대의 그 강자였던 폴란드와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해서 1687년 이 폴란드와의 평화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크림반도로 원정을 떠나게 해요. 이 자기의 부대를.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해 우크라이나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가 그 보낸 군대가 전염병 그리고 보급 문제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결국 이제 실패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해 뒤 약 11만 명의 군대를 다시 원정을 하게 만들었었는데 같은 이유로 또 성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스만 제국 원정을 위해 나섰던 군대 사령관이 바로 소피아 공주의 애인이었던 애인이었던 바실리 골리츠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최측근인 골리츠인이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온 게 알려지면 이 소피아의 권력이 약해질 게 뻔하죠. 그래서 소피아 공주는 전쟁의 성과를 부풀려 가지고요. 마치 골리츠인이 승리한 것처럼 성대하게 맞이합니다. 이때 그 소피아 공주의 행동에 반발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였을까요? 퓨트르? 예, 바로 표트르 대제였습니다. 표트르가 이들의 환영 장치에 그 참석하는 것도 이제 거부하고요. 소피아의 결정에 처음으로 이제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반항을 하는 건가? 아니 저게 지금 87년이잖아요. 15살이에요. 중2입니다. 중이병. 예. 중이병. 중이병이 왔어. 하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예. 오. 지난날 공동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표트르가 10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년이었는데 어느덧 17살로 17살. 예, 컸어. 어엿한 성년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놀이부대. 수천 명의 놀이부대가 있었죠. 든든하겠다. 예, 이렇게 든든한 호위부대가 생기면서 표트르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표트르의 행동에 소피아 공주가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부대들 다 철거하겠는데? 예. 철수하게 하고 무기 다 뺏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피아도 요놈 봐라 뭐 이런 심정이 됐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표트르의 그 길을 꺾어 놓을 방안을 계획합니다. 그 방안이란 것이 과거 쿠데타를 일으켰던 황실 부대를 또 한번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피아는 자기와 여전히 가까운 황실 부대와 손을 잡고 이젠 자기가 직접 제위에 올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피아의 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마는데요. 이 계획이 표트르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의 계획을 알게 된 표트르가 드디어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먼저 그 모스크바 북동쪽에 있는 요새 같은 수도원으로 자기의 거처를 옮기고요. 놀이부대를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황실부대 핵심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자 부하 10명씩만 데리고 내가 있는 수도원으로 오라 이렇게 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받은 황실부대 지휘관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가야죠. 예, 군대 싹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들의 결정은 결국 표트르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계속된 원정이 실패하고요. 소피아 공주의 위세가 한풀 꺾였던 것이죠. 결국 반란이 일어나기도 전에 소피아 공주의 7년간의 섭정이 한순간에 맥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표트르는 소피아 공주에게 수녀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소피아를 수녀원에 감금을 하죠. 그러니까 7년 만에 이복 누나를 몰아낸 표트르 대제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섭정을 맡기고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던 이복형 이반 5세까지 여전히 공동 짜르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던 중 1693년에 표트르가 갑자기 모스크바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표트르가 왜 갑자기 이 모스크바를 떠났을까요? 받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이 당시 상황을 표트르 대제가 직접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네. 한번 규현 씨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다를 직접 보고 싶어진 나는 항해를 허락해달라고 어머니를 조르기 시작했다. 모정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길은 보통 금지하곤 했던 어머니는 내 거대한 포부와 바뀌지 않는 열의를 보고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해
나는 그 도시로 갔다. 예. 이게 그 해운법이라고 하는 법령의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트르는 이 강과 호수에 그 띄워서 해전놀이를 했던 작은 배가 아니라 큰 배들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표트르는 모스크바를 떠나서 아르한겔스크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 이 아르한겔스크는 당시 그 외국과의 교역을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유일한 국제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표트르는 네덜란드에서 건조한 배를 이 아르한겔스크에서 봤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 백해를 탐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수호 성자 이름을 따서 이 배의 이름을 성 베드로함이라고 합니다. 많이 발전했네요. 예, 예. 발전했어요. 결국 이 배는 그 외국의 해역에서 러시아 국기를 매달고 취항한 최초의 군함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그 표트르는 일단 이 성 베드로함에 이어서 네덜란드의 배 건조를 추가로 주문한 뒤에 이 아르한겔스크에서 최초의 그 조선소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표트르의 그 야심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당시 그 표트르가 바다 진출을 위해서 주목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흑해였는데요. 북쪽 바다는 추우면 겨울이면 꽁꽁 얼어서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남쪽의 흑해는 얼지 않아서 더 넓은 바다로 진출하기에 아주 그 적격이었는데, 하지만 흑해로 나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조프라는 여기 또 조그만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아조프해. 그래서 이제 이곳을 먼저 차지해야 더 큰 흑해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곳을 철통같이 지키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표트르는 이 아조프해를 차지하기 위해서 1695년에 그 오스만 제국과 결전을 벌이게 되죠. 표트르 대제는 군대 3만여 명 그리고 대포 170문을 동원해서 오스만 제국군 4천여 명이 지키는 아조프해 요새를 봉쇄해버립니다. 이제 모의 전투가 아니라 표트르 대제가 처음으로 이제 실전에 나선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이었는데 네. 드디어 이제 데뷔를 한셈입니다. 데뷔 그럼- 무대. 예. 성공적인 데뷔 무대가 펼쳐졌나요? 첫 번째 원정은 처참한 실패, 진짜요?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3만 대 4천인데 예. 아니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강했어요? 쉽지 않아. 이 오스만 제국은 오랜 실전 경험이 있는 탄탄한 군대였죠. 그래서 그 경험이 부족한 표트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덮친 격으로 공동 짜르였던 이복형 이반 5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표트르는 이제 단독 짜르로서 위험을 보여야 되는 시범대에 오르게 되죠. 이제 솔로가 상당히 좀 압박감이 클 텐데요. 표트르 대제는 곧바로 작전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1696년 표트르 대제는 아조프해를 차지하기 위한 두 번째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트르는 얕고 그 작은 아조프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배를 바다에 띄우고 이 아조프 요새를 공격하는 동시에 오스만 제국 군대의 그 육로 그리고 해로 진입을 막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먹혔을 것 같아요. 예, 마신상담 절치부심해서 표트르 대제가 만든 함대는 결국 이 오스만 제국을 몰아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드디어 흑해로 나가는 출구인 아조프 요새를 차지합니다. 오 아조프해 밑까지 내려갔네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승리도 했고 아조프해도 먹었으니까 이제 바다 진출
본격적으로 하나요? 아조페를 차지해서 흑해로 나갈 통로를 마련했지만 네. 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흑해를 가로막고 있는 오스만 제국과의 제대로 된 정면 맞대결은 아직 그 힘에 붙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표트르는 일단 강한 군사력을 위해서는 모든 군대를 근대화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그 상비군은 보병이었던 황실군대 그리고 궁정 귀족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훈련 방식은 과거 중세에 머물렀던 탓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더 강한 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훈련받은 전문적인 상비군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근대화된 군대를 양성하는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호병학교는 물론이고 병력 지원과 건설 임무를 수행하는 공병학교도 따로 설립을 했죠. 이들에게 직접 시험 문제를 내서 유럽의 문물을 얼마나 익혔는지 검사하기도 하는 거예요.